이륙 준비 중인 호소대 히스토리 에어라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희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0학번 최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부 18학번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제약공학부 19학번 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체육학과 20학번 정주영입니다. 저희 오늘 여행을 함께할 여행 메이트를 소개합니다. 호서대에서 마가의 이야기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교수님이십니다. 조태환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신약학 교수이자 교목실장인 조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묵시, 묵이라고 할 때는 침묵. 낙타토롯을 입고 아따 무지하게 더웠겠다. 치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내 몸에 임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도 저번 학기에 마가 이야기 극장을 수강했던 적이 있는데 그랬다 보니까 오늘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호서사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성공하신 분, 벤처의 시작, 호서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그분, 우리 모든 호서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아실까요? 강석규 명예총장님 맞습니까? 맞았습니다. 우리 대학을 설립하신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 오늘은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호서대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참 다양한 언어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참 뜻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석규 명예총장님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여행지로 충남 논산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논산이면 제가 아는 그 훈련소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상! 오늘 소개할 강석규는 1913년 논산시 성동면 화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13년이면 일제 강점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서 한민족을 억압하고 힘으로 다스릴 때예요. 단지 8가구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아는 사람은 전체 주민 가운데, 동네 사람 가운데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늘 어떤 식민지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노름, 술 타령, 그리고 체념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이런 생활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강석규의 집안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이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교할 때에는 어떤 굶기가 아주 십상이에요. 그런데 학교까지는 대략 6k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6km라고 하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우리 정주영 학생 짐작할 수 있나요? 아마 아산 캠퍼스에서 호서 웨딩몰 정도, 그 정도 거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보다 조금 더 멀어요. 거기서 한 1km 정도 더 나가야 되는데 천안 캠퍼스 친구들로 말하면 천안 캠퍼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무동 터미널, 그 다음에 천안역 지나서 복명역까지 걸어가야 돼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아마 쉬지 않고 어린이의 걸음으로 걸었으면 1시간 반이 넘었을 겁니다. 이런 길을 강석규는 매일같이 걸어서 등교를 했고, 그리고 왕복 12km, 그러니까 3시간 내지 4시간을 걸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강석규 어린이는
셔틀버스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소달구지만 있었어도 다행이었겠죠. 그래서 강석규는 학교에 다녀오면 배가 너무나 고팠어요. 그러면 부엌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밥도 없고 뭐 떡도 없고 빵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 강석규는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벌컥벌컥 들이마셔요. 이렇게 물로써 허기를 채우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강석규의 어머니는 당신은 쫄쫄 굶으면서 어린 강석규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줍니다. 굶으면서 싸주시는 이 도시락은 이 강석규가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생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난을 참고 극복하면서 어린 강석규는 만 16살이 되었을 때 논산 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논산 부창초등학교입니다. 학교는 졸업했지만 집안은 여전히 가난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본인은 중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갔지만 본인은 홀로 집에 남아서 외로움, 그다음에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학교 갔다 오면 찾아가 가지고 친구들이 공부한 그 책, 그다음에 일본어로 필기한 노트 이런 것들을 빌려보면서 어깨너머로 자기가 동경하는 이 중학교의 세상을 간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너머로 친구들 책을 빌려다가 공부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았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야, 잘 지냈냐? 어쩐 일이야? 우리 봄 되면 장사하자. 나는 돈이 없는데. 이리 와봐. 야, 돈을 나한테 걱정해?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학생 좀 보여주면 그냥 외상 끝이야. 장사 미천은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그래도 될까? 봄 되면 뭐 좀 많이 안 추워지니까 잠은 아무 데서나 자면 될 것 같고 그냥 노비나 좀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럼 내가 노비를 구해볼게. 구하고 얘기해. 고마워. 아버지, 친구가 방학 동안 장사를 하자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다녀오너라. 석규야, 조심히 잘 다녀오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사가 잘 안 되네. 야, 네가 학생 아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외상값 다 내라. 뭐라고? 네가 같이 오자고 해서 한 건데 우리 반만씩 내자. 아씨, 돈도 없어서 학교도 못 간주지. 야, 장사 시켜주니까 좋냐? 좋냐고. 아, 병신 같은 새끼. 돼지밥이나 처먹어. 일어나면 죽여버릴 줄 알아. 기어오르면 오히려 내가 얻어맞아 죽겠지? 다녔습니다, 어머니. 석규야,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어디서 구르다 온 거야? 그냥 길에서 오다가 넘어졌어요. 아, 얼른 씻어야겠다. 네, 들어가 볼게요, 어머니. 그래, 들어가. 그래, 가난을 떨치려면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또 친구 책을 빌려다 공부를 하면서 드디어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한 것이죠. 초등학교 교사 3종 자격증을 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해요. 드디어 강석규는 이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논산에서 멀지 않은 서산 성현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해서 거기서 어린이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가 1937년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강석규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나중에 강석규는 이 어린 시절에 어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무식이에요. 강석규가 경험한 세계는 이 가난과 무식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 가난과 무식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강석규는 이렇게 가난과 무식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공부를 해서 이 가난도 탈피하고 무식도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가득했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무식은 면하고 가난은 탈피할 수 있다. 이 신념 하나로 본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강석규의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 호서대학교의 정말 소중한 슬로건, 이 슬로건의 밑바탕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꿈은 크게, 그러나 시작은 가장 현실적인 것부터, 가장 가까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 시작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시작을 크게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작은 작게 하자는 거예요. 아주 가장 가까운 현실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아주 크고 원대한 꿈을 이뤄나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강석규의 어렸을 적의 그 소중한 경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청년이 된 강석규를 만나러 천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천안 캠퍼스가 있는 그 천안인가요? 천안 너무 좋죠. 아, 1938년 25살, 그러니까 성현보통학교에서 1년 정도 교사를 하고 나서 직산초등학교로 전근하게 됩니다. 직산이라고 하면 바로 이 천안 지역이잖아요. 이때 강석규는 천안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을 겪었지만 교사로 월급을 받으면서 강석규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강석규는 검소한 생활이 늘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강석규는 더욱더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 끝에 강석규는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2종 시험에도 합격합니다. 늘 열등감에만 눌려있던 강석규는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통해서 열등감을 조금씩 해소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그래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정신을 강석규는 가지면서 청년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사 자격 1종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강석규는 아주 더 큰 꿈을 향하여 전력 투구합니다. 당시 에피소드는 청년 강석규의 정말 담대하고 당돌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에요. 고조先生、なんだ試験のために合格お願いします。合格はできる。はい、やってみます。韓国人のあなたか。できる？はい、自信あります。 두고 봐. 근무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겠어. 武藤先生、合格実習です。
なんだってお前が降下した。はいそうです。 당시에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지금 서울대 입학하는 것보다 사실상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학생들은 우민화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을 어떤 양떼처럼 말을 잘 듣는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기르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던 거예요. 당시 초등학교는 면 단위마다 거의 다 있었지만은 남자는 5년제, 여자는 4년제 했던 그런 중학교는 드물었어요. 특히 여자 중학이 남자 중학보다 1년 짧은 것은 빨리 졸업하고 시집이나 가라는 뜻이어서 미개한 식민지 여성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제는 겉으로는 소위 내선공학을 표방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은 원서만 내면 경쟁 없이 무조건 다 합격을 하고 그러나 한국 학생은 막 4대1, 5대1 이런 치열한 경쟁을 치러서 이겨야만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서로 싸우고 충돌하기라도 하면은 한국 학생들이 정당해도 교장의 눈총을 받았고 일본 교장은 모범이 되는 한국 여학생은 나라를 위한 정신대로 나가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한국 학생과 교사는 계속 차별과 멸시 속에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불평등 사회 속에서 이렇게 성취를 했다는 것은 정말 아주 놀라운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턱이 높았었던 그 시절에 강석규는 도전하였고 그리고 성취하였고 그리고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강석규가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1944년 강석규가 31살 되었을 때 교직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강석규는 박은혜 여사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31살, 32살. 사실 지금 같으면 정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늦은 나이예요. 박은혜 여사는 결혼 당시에 대단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해 말 1944년에 강일구 총장이 그때 출생하게 됩니다. 결혼 초 박은혜 여사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제가 조사했지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과 1년 후 1945년이면 어떤 해인가요? 광복한.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던 바로 그 해예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됩니다.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강석규는 이 사범대학을 가면 그간 쌓아왔던 초중고 교사 경력으로 훨씬 더 수월한 삶을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강석규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기술을 배워서 공장을 세우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린 시절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요. 강석규의 형제는 12명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6명이 죽어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죽는 건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죠.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6명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이게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강석규의 머리, 강석규의 마음 온통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 가난으로부터 어떻게 탈피하느냐. 이런 생각이 강석규의 머리와 마음을 온통 지배했기 때문에 강석규는 기술을 배우자, 공장을 세우자, 그리고 돈을 벌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946년 강석규는 그 서울대학에 아주 늦은 나이로 서울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과대학의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동년배에 비해서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회장이 돼요.
네, 그러면서 어떤 혜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장학금? 그거 맞았어요.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가난했던 강석규에게는 이 등록금을 면제받은 것이 굉장히 아주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대내외 상황에서 강석규는 어떤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을 몸에 익히기 시작합니다. 강석규 인생의 성년기와 중년기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됐을 때 강석규는 서울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전쟁. 6.25 전쟁. 그러면은 강석규는 서울대학을 거의 졸업했죠. 이미 졸업했죠.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하자마자 대한민국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요. 아이고야. 그런데 강석규는 어디에 정착하냐면 대전에 정착을 해요. 강석규가 어떤 중년기에 이르러 대학을 졸업하고 6.25가 터졌을 때에 강석규가 왜 대전에 정착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고향이 논산이잖아요. 대전은 논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6.25 때 이 중공군, 북한군이 막 내려오니까 임시정부가 남하하여 대전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강석규도 대전에 자리를 잡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강석규는 인생이 계속 발전하였습니다. 아주 6명이 죽고 6명이 살던 그 가난, 지독한 가난. 그러나 목표를 세웠고 노력하였고 투쟁하여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얻고 그 다음에 2종 자격증을 얻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 자격증을 얻고 그리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전에 정착하면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교수 생활을 해요. 그런데 강석규의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친과 모친은 논산에서 대전으로 나와서 대전 변두리에서 고물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아주 누렁 소가 나오고요. 달구지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고물을 모아서 여기다 모아놓고 또 판매를 하고 정말 정겨운 사진인데 마치 이중섭의 이 어떤 서귀포 가는 날 그런 작품을 연상케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정겨운 사진입니다. 오전에는 충남대학교 물리과에서 강의하고 교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에 귀가해서는 아버지의 고물상 일을 돕고 이것이 강석규의 대전에서 삶의 어떤 일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석규는 도지사를 충청남도 도지사를 찾아갑니다. 실험기구를 사주시오. 돈이 없습니다. 도청 안에 빈 건물이 있으니 빌려주시면 거기다가 내가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실험기구를 살 테니 나에게 허락해 주시오. 그렇게 하시오. 도지사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충남도청 안에 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세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기화학 중에 알루마이트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때 직원을 14명, 15명까지 선발하여 이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장은요, 강석규의 첫 번째 사업이지만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강석규는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 또 대전에서의 어떤 삶,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여행지 서울로 출발해 볼까요?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출발! 명지대학교에는 강석규의 친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국문학과 김성배 박사입니다. 이분의 소개로
강석규 교수는 명지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로 거주를 옮기게 됩니다. 유상근 총장에게 그 연구실을 하나 달라고 요청을 해요. 유상근 총장은 강석규 교수에게 방 하나를 내주고 연구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때 정말 자기 필생의 노력으로 저질탄으로 2,000도씨, 그러니까 섭씨 2,000도씨 이상 고열을 내서 원격 속열하는 그런 난로를 개발하는데 드디어 성공을 해요. 그리고 특허까지 내요. 그럼 이제 떼돈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알까요? 그때 전기가 보급되는 거예요. 전기가 무제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난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돼요. 그러면서 강석규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근데 교수하면 대체 뭔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나? 우리가 이제 궁금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강석규는 이런 식으로 대략 4번 정도 강석규는 사업을 시도했고 그리고 4번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69년이었습니다. 교육부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를 줘요. 정보를 줘요. 뭐냐면 교육부가 평준화 사업으로 서울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인허가를 쉽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 자네가 가지고 있는 땅을에다가 한번 중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하면 어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석규는 이제 솔깃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사업을 했잖아요. 공장을 세워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벌리라 했지만 바로 요 순간이 어떤 그 돈 버는 사업으로부터 교육으로 강석규의 인생이 전환되는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석규는 가련동에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교육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 드디어 대성중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1969년은 강석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 1969년 강석규는 가련동에 대성중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석규의 생애에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자로서 사업을 하던 인생으로부터 이제 진짜 학교를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강석규의 일생에 어떤 그 일생일대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친구들의 어떤 권유를 듣고 중학교를 설립하긴 했지만 강석규는 돈이 없었습니다. 자금이 충분했던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그 당시 대성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성중학교가 딱 나왔어요. 대성중학교에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학할 때가 됐는데 학교를 문 열을 때가 됐는데 이 시멘트 골조만 올라왔지 이 천장도 없어요. 그 정도로 열악했어요. 제 친구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3월 달이면 얼마나 추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진흙 그 가련동 그 산빛 아래 걸어가면은 진흙 속에 발이 빠지는데 발목까지 깊숙이 빠졌대요. 그리고 이 정문에서 벽돌을 나눠준대요. 그럼 이 벽돌을 들고 간대요. 자기들은 학교를 정말 건물 지으면서 학교를 다녔대요. 그렇게 열악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강석규는 갑작스럽게 중학교 설립을 결정하고 시행에 옮겼지만 그러나 자금력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각종 모든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다 터져나오고 학교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교사를 하도록 했지만 선생님들이 또 고소를 하고 그러면서 강석규의 인생은 정말 사면초가 그리고 나중에 강석규는 자살 충동을 3번 느꼈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가 가장 심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이 어려운 시절을 살게 돼요. 그때 또 한 가지의 갈등이 뭐냐면은 부부 가정에서의 일이에요. 여러분 박은혜 여사가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 근데 강석규 본인은 뭐냐면 유교예요. 아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주 보수적인 유교 전통. 그러니까 이 강석규는 이 부인의 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일요일, 주일이 되어서 부인이 박은혜 여사가 교회라도 가려고 하면은 강석규는 막 이제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술상을 차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이런 어떤 가정 내의 종교 간의 갈등도 굉장히 무시 못할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석규는 어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어떤 뭐랄까요, 막장에 도달한 거예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시비가 걸리고 중학교는 막 모든 문제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강석규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여기저기 정처 없이 걸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무학대를 넘어서 서대문을 걸어가는데 이 불 켜진 예배당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엇에 이끌렸는지 강석규는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의 설교가 막 시작됐었는데요. 말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말이 굉장히 빨라요. 경상도 액센트에. 아주 이 강석규가 듣기에는 대단히 생소한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아들으려고만 해도 반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이 정도로 말이 빠르고 어휘는 생소하고 경상도 액센트는 강하고 그런데도 반밖에 못 알아듣는데 그 반 알아들을 수 있는 반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왜? 강석규의 인생은 아주 곤고했잖아요. 정말 피곤하고 인생 자체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말씀이 정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반밖에 못 알아듣지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냥 강석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설교하신 목사님이 강석규에게 찾아옵니다. 강석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는지.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도 강석규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막교회를 개척한 일,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을 겪었었던 그런 일. 강석규는 젊은 목사와 자신이 너무나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절실하게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강석규는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는 예배당에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혼이 빠진 사람처럼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뭔가 마음속에 큰 위로와 이 뿌듯함을 가득 안고 희망을 안고 나오게 됩니다. 강석규는 정말 이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막연하지만 새로운 힘을 느끼게 됩니다. 순복음교회, 경상도 액센트, 말이 빠릅니다. 성격도 급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인지? 조용기 목사님. 맞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때가 몇 년도라고요? 1969년. 대성중학교를 건립한 해. 강석규의 인생이 이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과 맺은 연이 일평생 가요. 강석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바꾼 일이 없고요.
강석규는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강석규 명예총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강석규의 가슴속에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딱 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강석규의 집안이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하게 되는데 이때가 몇 년도라고요? 69년. 1969년도 그 다음에 대성중학교의 설립 시기. 대성중학교가 강석규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한다면 대성고등학교는 아주 남다른 의미가 별도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강석규의 도전 가운데 벤처 정신, 이 기독교 벤처 정신이 아주 고스란히 구현된 것이 바로 대성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성중학교를 건립하고 3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가게 되죠. 강석규는 그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대성중학교 옆에다가 대성고등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 강석규는 아주 굉장히 참신하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를 갖게 됩니다. 강석규는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강석규는 정말 도전하고 싶었어요. 강석규는 어떤 새로운 그 뭔가를 이뤄내고 싶었어요. 강석규는 가슴이 떨리고 정말 이 설레이는 꿈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석규는 일어나서 전국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공문을 씁니다. 귀교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 다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공락금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받지 않고 이 학생들 장학생으로 다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강석규는 이때 돈을 택한 게 아니라 어떤 성취를 택한 거예요. 바로 이 돈을 도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취.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 자원들을 받기로 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때 전국으로부터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70명이 몰려와요. 그 중에서 50명만 선발하여 하나의 학급으로 받아서 우등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성고등학교 그 선생님들을 막 엄청 쪼여요. 그러니까 공부 정말 많이 시킵니다. 우수한 자원이 왔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가르치지. 그래서 이 서울의 최북단, 가련동, 그리고 발목이 빠지는 그런 열악한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성고등학교는 서울 바닥에서 아주 최단기간 안에 서울대학, 명문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하는 그러한 인류학교로 단숨에 발돋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석규의 도전이고 강석규의 어떤 성취입니다. 어떤 강석규의 기독교 벤처 정신이 가장 많이 발휘되고 그리고 어떤 효과와 성공을 본 그 사례가 대성고등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대성고등학교 출신의 정말 사회에 고위직에 오르거나 아주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대성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강석규는 대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강석규의 도전과 성취는 머물까요? 아니면 발전할까요?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강석규는 막연하게 대학의 꿈을 가져요. 그것도 명문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도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강석규가 61세가 되었을 때, 환갑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친인척들이 자꾸 이제 난리예요.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한번 여행도 좀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라고 그러면서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끊어다가 강제로 이제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뭐 고사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사양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은혜 여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창가로 아래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파란 바다 그리고 파도가 와가지고 해안선에 부딪히면서 이제 하얀 거품이 나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오밀조밀 여러 초가집들이 있고 그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때 강석규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찬송 한 곡이 흐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이 흐를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계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석규야, 너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아라. 좀 목소리가 비슷했나요? 강석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고 해요. 비행기 안에서. 뭐 누가 이거 뭐 조사해 볼 수도 없어요. 아무튼 강석규는 그때 그런 어떤 대단히 소중한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을 하는데 그냥 강석규는 혼이 빠진 사람 같아요. 자기가 뭘 봤는지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요. 온통 머릿속에 마음속에 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 대학을 설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대성중고등학교의 어떤 김재봉 사무장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대학을 세울 테니 서류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미정. 그러면 재정은 얼마로 써놓을까요?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정원은 몇 명으로 할까요? 그것도 미정. 뭐 하나 정해진 게 없어요. 제주도 갔다 오자마자 바로 지시한 게 뭐냐면 대학 설립 서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세우는 작업을 강석규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장소, 재정, 학생 정원, 이런 모든 거 알맹이는 다 빼놓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그럴듯이 당시 대성중고등학교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유복한 학교가 아니었고 굉장히 힘든 학교였어요. 학교 캠퍼스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이 재판에 걸려서 어떤 막 휘청거릴 때, 이 안정적이지 않았을 때예요. 교직원 내부도 어수선하여 대학 설립 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석규는 열심히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학이 하나 설립될 것이다 라고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대학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강석규는 기도의 동역자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모든 조건이 안 맞아도 그래서 엄둘내지 못할 때에도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게 설교예요.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은 다 열악하고 아주 최악입니다. 그러나 강석규는 이 대학의 꿈을 키워가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을 믿고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그 후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부여잡고 그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적인 지주는 뭐냐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뭐든지 도전하고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 인생의
어떤 인생의 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의 확신으로 얻었던 거예요. 그러나 강석규는 어떤 인생의 경험밖에 없지만 조은기 목사는 성경에서 그러한 사상을 끄집어다가 이 강석규에게 이것을 하나의 성경적 진리로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석규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추하고 못난 나지만 정말 가난과 무식에 찌들려 살 수밖에 없었던 나지만은 그러나 크고 높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된 자세로 그런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강석규 교장 선생님은 가정 방문을 틈틈이 하였고 그리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교장으로 계시면서 성적이나 품행과 관련 없이 가난한 학생이면 강석규 교장 선생님은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하루는 불광동 북쪽에 있는 어떤 산골짜기 빈민촌에 있는 가정으로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예고해 놓으면은 그 부모가 막 방을 치워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까봐 일부러 예고 없이 가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도 불광동 그 북쪽 산골짜기 빈민촌으로 가정 방문을 갔는데 학생 어머니가 막 화들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주 놀랬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때가 끼어서 시커멓고 두어 군데 헝겊으로 여기저기 기운 그러한 돗자리를 그것도 다른 집에서 빌려다가 깔아놓아요. 그리고 바닥으로 된 뜰에다가 그걸 펴놓고 손님 보고 여기 교장 선생님 보고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자기는 막 뛰어나가요. 이 아낙네가. 그러더니 가게에 가서 신문지 봉투로 둘둘 말아서 뭔가를 사왔는데 제일 싼 비행기 과자, 제일 싼 과자와 사이다 한 병을 사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을 내놓고 대접을 합니다. 정말 강석규 교장 선생님은 마음에 큰 감동을 얻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그래도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왔다고 이것을 없는 돈으로 막 사내잖아요. 그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물으니 이 학생의 형은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엿장수인데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집에 학교 선생님,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오신 것은 정말 자기 가정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너무 가난하면 선생님들이 잘 안 가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강석규 교장 선생님은 그냥 밀고 들어갔고 이러한 어떤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학생이 공부하는 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공부하는 방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난한 집에. 그잖아요? 물어보니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해요. 너무나 창피하다고. 그때 강석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더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냥 굶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많았고 초등학교 때 도시락도 못 가지고 갈 때도 정말 많았다고. 그리고 자기는 중학교도 가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니까 이 어머니가 학부형이 드디어 용기를 얻어요. 그러면서 방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실상을 알아보니까 아들, 딸 6명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 부모님까지 8명이 살고 있는데요. 거실이 침실이고 침실이 어떤 주방이고 주방이 공부방이에요. 그 단칸방이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8 식구가 이 좁은 집에서 복달복달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방이 어디 있어요. 강석규는 정말 가슴이 울컥해져요. 그러면서 막 집은 얼마나 지저분해요. 막 이부자리, 어떤 책상, 가재도구, 식탁, 막 책, 공책,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뒤엉켜 있잖아요. 강석규는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가난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을 핑계로 나쁜 짓을 하면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쥐구멍에 별 뜰 날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날 분명히 다가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
열심히 공부 더 시켜가지고 꼭 대학에 보내십시오. 지금 대성고등학교도 간신히 보냈는데 어떻게 대학을 또 보낸다는 말입니까? 강석규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십시오. 모든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단결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도 장학금을 드릴 테니 꼭 보내십시오.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학부형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막 뜨거운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요.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시켜서 대학에 보내겠다고 그 어머니가 다짐을 합니다. 이런 일화가 사실 강석규 박사 주변에는 많아요. 호서대학교,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지만은 이 최경석 교수가 행정학과 교수로 은퇴하셨는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대한민국 어떤 총장 선생님 가운데 이렇게 가난한 학생들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독보적인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석규의 꿈은 정말 그 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처럼 강석규의 꿈도 대성중학교에서 대성고등학교로, 대성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나오게 되는데 1979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1979년 9월 천안시 안서동에 천원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천안 캠퍼스예요. 이게 호서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강석규 총장님의 정말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고 성공의 어떤 이력이에요. 이렇게 호서대학교의 문을 열고 초창기에는 대학 운영에 정말 애로가 많았어요. 우리 강석규 총장님은 땅 부자로 유명해요. 여유가 생기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땅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전국 대학을 강타한 것이 뭐냐면은 학생 데모예요. 79년대 말, 그다음에 80년대 내내 데모가 얼마나 많았어요. 학생들은 뭐라고 데모를 하냐면요. 자기들이 등록금을 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해가지고 강석규 총장님이 전국의 땅을 다 사놨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운영하는 강석규 총장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해요. 학교 초창기라 돈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이 강석규 총장님은 자기 집에 어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책꽂이에 있는 책장들, 모든 책, 심지어 뭐 문제지, 연습지 이런 것까지도 다 도서관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사재를 털어서 우리 호서대학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도둑놈 누명을 쓰고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강석규 총장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시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재산, 모든 정신력을 다해 세운 대학,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는 무흠하게 어떤 흠 없이 잘못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도둑으로 취급하고 일개 대학의 총장을,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섭섭함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 서운함이 가득한 거예요. 학생들은 둘째치고 이 교수 직원들까지도 거기에 동조를 하니까 강석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석규는 찬송을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강석규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강석규는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강석규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강석규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더욱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기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강석규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셨는데 나는 그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이 미움을 어찌 이기지 못할까? 그러면서 강석규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 그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이 자신을 향한 어떤 회개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강석규는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원망이 변하여 이제 감사로 된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딱 3일이 되었을 때 학생들 대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강석규 총장님에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그 사과문을 벽보로 딱 붙여요. 그러면서 대학이 중요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아주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 이 기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강석규 총장님은 이렇게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성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호서대학교에서도 매년 신입생 가운데 극빈자 20명 내지 30명을 선발하여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가정을 방문하셔요.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시고 당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을 극복하고 이 무식과 가난을 극복하셨잖아요. 그것을 격려하면서 결코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처럼 성공하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이것은 명예 총장님에게 하나의 그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 총장님은요, 밤늦게까지 저 같은 교수들 연구실에 불이 켜 있잖아요. 그러면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와서 주면서 열심히 연구하라고 격려를 하셔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상자에다가 빵을 잔뜩 한얼음 안고 오셔서 도서관을 방문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대학의 고스란히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는 분 계세요? 제자사랑 샌드위치. 예, 제자사랑 샌드위치 나눔 행사입니다. 올해로 16년이 됐어요. 이거 하나의 전통이 되었죠.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강석규 총장님이 가정 방문을 하고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이 가난과 무식을 극복하자라고 했었던 인생의 그런 모든 경험들까지 소급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직원 동문회에는 직원 중에 이제 우리 호서대 동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장학금을 마련해서 매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아주 쌓이고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강석규 총장님은 나중에 총장직에서 내려오시고 명예총장이 되시고 꾸준히 학교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다가 102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호서인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인생길에서 어떤 인간 강석규를 만나게 됩니다. 교내 곳곳에 그의 아름다웠던 생애와 거기에 깃든 정신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현된 기독교 벤처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젊은 날의 강석규의 어떤 치열했던 생애 그 자체로서 벤처 정신이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의 벤처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호서대 학생들도 강석규처럼 아주 활짝 날개를 펴고 그리고 높은 데 우리의 꿈을 두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한껏 가슴을 펴고 그리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강석규를 마음에 지니고 우리들도 이 강석규처럼 인생에 아주 성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